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대로 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불행한 건 아닌데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삶.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정작 나는 없는 것 같은 하루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이 식어서 떠난 이야기도 큰 잘못이 있어서 무너진 인생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지루하다는 이유 하나로 안정된 삶을 내려놓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대가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세 김순희입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침 7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은 조용해졌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점심 무렵이면 근처 마트에 들렀다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녁 6시쯤 돌아왔고 함께 드라마를 보다가 11시면 불을 껐어요. 3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불행하지 않았어요. 남편 영수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큰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을 뿐이에요. 아주 조용했죠. 그런데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옛날 친구 명자의 게시물을 봤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댓글에는 다른 친구들도 보였습니다. 나도 수영 시작했어. 같이 할래? 우리 노인대학 한문반 한번 와봐. 진짜 재밌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파, 똑같은 시계, 똑같은 커튼.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뭐하고 사는 걸까요? 남편은 리모컨을 든 채 고개를 갸웃했어요. 뭘 하긴 그냥 살지. 왜? 아니, 그냥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집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말이에요. 며칠 뒤 명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순이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다음 주에 모임 있는데 올래? 저는 망설였어요. 집을 나서는 게 왠지 두려웠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갑자기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경로당 옆 카페에 모인 친구들은 생각보다 밝았어요. 누구는 서예를 배운다고 했고, 누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순이, 넌 요즘 뭐 해?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걸. 아니, 시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어딘가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만 제자리에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결혼 전에는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모든 게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함께 봤습니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친구들 모임에 나갔어요. 이번엔 둘레길 걷기였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팠지만 코스를 다 걸었을 때의 그 기분은 오랜만이었어요.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길을 걸으며 명자가 물었습니다.
어때, 좋지? 응. 근데 명자야. 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활발하게. 명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너처럼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거든. 이대로 살면 나는 평생 나를 모르고 죽을 것 같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나를 모르고 죽는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봐온 풍경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재밌었어? 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익숙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 익숙함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 그 밤 뭔가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누구도 몰랐지만요. 이혼을 말하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명자와 만날 때마다, 다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홈쇼핑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리모컨을 쥐고 있었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저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65세였지만 여전히 일을 나갔고 건강했고 성실했습니다. 뭔데?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몇 달째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당황한 게 눈에 보였어요. 누가 있어? 다른 남자?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35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이 뭐야? 남편 목소리가 커졌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당황한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요,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뭔 소리야? 24세 결혼했잖아요. 그 전에는 부모님 집에 있었고요. 저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혼 이유야? 당신과 사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무슨 철학책 읽었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나이가 어때서 60 넘어서 이혼이 뭐야?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잘 산 건 맞아요. 그런데 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 인생이었는데?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었죠.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정말 모르겠다. 뭐가 문제인지. 저도 알았어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걸.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때린 적도 없고 바람 핀 적도 없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고요. 며칠 뒤 남편은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생각을 해봐.
지금 헤어지면 넌 뭐하고 살 건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어요. 나이 60에 일자리가 있을 것 같아? 찾아볼게요. 돈은 위자료 받고 재산 분할 받으면 되잖아요. 남편은 비웃었어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버틸 것 같은데? 최대한 아껴 쓸게요. 순이야, 현실을 봐.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았어요. 어렴풋이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고 싶었어요. 명자는 해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도 뭔가를 시작했으니까요. 저만 여기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저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이대로일 것 같아요. 이대로가 뭐가 나쁜데? 나쁘진 않아요. 그냥 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냉랭했어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요? 대신 후회하지 마. 나한테 다시 돌아오겠다고도 하지 말고. 그럴게요. 재산 분할이고 뭐고 다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말 안 할게. 남편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아니었어요. 그저 체념 같은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가방 2개. 35년을 산 집이었지만 제 물건은 그게 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그 짐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새로운 삶에는 자유보다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나이 60의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도요. 그때는 그저 믿었습니다. 뭔가는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혼자가 되면 달라질 거라고.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룸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먹고 싶은 걸 먹었고, TV 채널도 제 마음대로 돌렸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이혼했어. 진짜? 해냈네. 응. 이제 나도 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좋겠다. 우리 다음 주에 서해 체험 가는데 같이 갈래? 갈게. 저는 설렜어요.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한 달도 안 돼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이 문제였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위자료를 합치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밥을 사 먹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어요.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60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한데요. 저희는 50대까지만 받고 있어서요. 청소 일도요? 네, 죄송합니다. 식당도 편의점도 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력이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그럼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면접도 못 보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어요.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일 체력적으로 힘드실 텐데요. 어르신, 저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벌써 어르신이 돼버렸습니다. 한 달째, 2달째, 일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명자와 친구들 모임에는 계속 나갔습니다. 그게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다음 주에 도자기 체험 가는데 같이 갈래? 5만 원이면 돼. 5만 원.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다음에 갈게. 왜? 바빠? 응, 좀.
거짓말이었어요. 바쁜 게 아니라 돈이 없었습니다. 서예 체험, 등산복, 모임 때마다 내는 식사비.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남편이 있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생활비 걱정도 없었어요. 혼자 사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석 달째 통장 잔액이 위험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저는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붙은 것만 골라 샀습니다. 난방도 최대한 안 켰어요. 두꺼운 옷을 껴입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다 말았어요. 한 번 가면 몇만 원인데 그냥 파스를 붙이고 참았습니다. 명자가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요즘 왜 안 나와? 보고 싶다. 나 그냥 좀 바빠서. 무슨 일 하는데? 아, 이것저것. 또 거짓말이었어요. 일은 아직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에는 꼭 나와. 우리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또 돈이 들겠죠. 팝콘은 안 사 먹어도 되지만 표값은 내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과 같이 앉아서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봤지만 재미없었고 책을 펼쳐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딸에게도요. 하지만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거든요. 엄마, 나이 60 넘어서 왜 이혼을 해요?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아빠 잘못이 아니라. 그럼 왜요? 우리 창피하게.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넉 달째 저는 하루에 2끼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김밥 한 줄, 저녁은 밥과 김치. 살이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명자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 요즘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진짜? 응. 저는 웃었어요.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 버틸 것 같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삶에는 자유보다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나이 60의 여자가 혼자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되냐고 물으면 아직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기는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언제까지 갈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6달째 저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상담을 받으러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현재 재산이 남아 있어서 생계급여는 어렵고요. 일정 금액 이하로 소진되면 다시 오세요. 그게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규정상 지금은 안 되세요. 저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였습니다. 생각보다 돈은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월세, 관리비, 공과금, 식비. 하나씩 계산하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넘게 나갔어요. 이 속도면 1년도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눌렀다가 다시 지웠어요. 3번째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 그것 봐, 엄마.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자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 모임에는 이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많았어요. 몸이 안 좋다, 일이 있다, 약속이 있다. 명자가 걱정했습니다. 순이야, 진짜 괜찮아? 요즘 계속 안 나오잖아. 응,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무슨 일 하는데? 나도 소개 좀 해줘. 아, 이건 소개하기 어려운 일이야. 거짓말은 점점 커졌어요. 7달째 전기료 고지서가 왔습니다. 밀린 게 2달치였어요. 돈보다 먼저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플러그를 뽑았어요. 김치 몇 개만 두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난방도 완전히 껐어요. 11월이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옷을 껴입고 이불을 3장 덮으면 됐으니까요. 어느 날 밤 추위에 잠을 못 잤어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는데도 손발이 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버티다 쓰러지면 며칠 동안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자 무서웠어요. 하지만 난방을 켤 수는 없었습니다. 공과금을 낼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쯤 저는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받았어요. 페트병에 담아서 이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버텼어요. 8달째 무릎이 더 아파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통증이 왔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알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진통제만 샀어요. 어르신, 이거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먹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자가 또 전화했어요. 순이야, 나 걱정돼서 그러는데 한 번만 나와. 얼굴만 보자. 미안해, 명자야. 다음에. 왜 이래,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괜찮아. 그래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친구 목소리를 듣는 게 괴로웠어요. 명자는 따뜻한 집에서 남편과 함께 걱정 없이 살고 있을 거예요.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도 보고요. 저만 이렇게 추운 방에서 혼자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9달째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이번 달 월세 언제 입금하실 건가요? 죄송한데요. 며칠만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지난달도 늦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는 꼭. 다음 달까지 밀리면 계약 해지 절차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정이 있거든요. 네. 저는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나갈 곳도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이혼한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었거든요. 순이야, 미쳤어? 60 넘어서 이혼이 뭐야? 혼자 어떻게 살 건데? 저는 괜찮다고 했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버틸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달째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라면 하나, 김밥 한 줄, 빵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살이 더 빠졌습니다. 옷이 헐렁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늙어 보였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명자를 마주쳤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순이야. 명자가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파? 아니야. 명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 친구잖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명자야. 가봐야 해. 저는 도망치듯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움을 청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으니까요.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먹을 것도 따뜻한 잠자리도 앞으로의 계획도 없었지만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통장에는 아직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그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로웠어요. 혼자 무너지는 게 무섭지 않고 그냥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요. LH에서 운영하는 영구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월세는 거의 없고 관리비만 내면 됐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았지만 쫓겨날 걱정은 없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1년 넘게 걸렸어요.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고 잠깐 고시원에 있었고 결국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어요. 가족분들은 연락이 안 되세요? 연락하기 싫어요. 왜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요. 사회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도움받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가슴은 몰랐습니다. 지금도요. 임대주택에 들어온 뒤 저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점심 한 끼를 무료로 주거든요.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혼하신 분도 있고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자식들이 연락 안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순희 씨는 어쩌다 혼자 사세요? 이혼했어요. 아이고, 나이 들어 이혼하면 힘들지. 나도 60에 이혼했거든. 힘드세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힘들지. 근데 뭐 사는 거지. 죽지는 않더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죽지는 않더라고. 맞았습니다. 저도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명자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끊은 거예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가끔 SNS에서 명자 소식을 봤어요. 여전히 밝았습니다. 등산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들 사진도 올렸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다가 핸드폰을 껐습니다. 부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아. 어디 사세요? 임대주택?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때 아빠한테 돌아가시지. 싫어. 왜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너한테는 안 중요할 수도 있지. 근데 나한테는 중요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가끔 연락할게요, 엄마.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임대주택 단지에는 빨래들이 걸려 있었어요. 다들 비슷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따뜻한 집에서 남편 옆에서 조용히 늙어갔겠죠.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채로요. 그랬다면 더 나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춥고 외롭고 가난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원해서 나온 거였습니다. 준비 없이 꿈꾼 게 문제였죠. 나이 60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자유보다 돈이 먼저 필요했어요. 경력이 필요했고, 계획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혼자 살아본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그저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그게 대가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희 씨, 후회돼요? 아니요. 진짜? 네. 다만, 다시 한다면 준비를 하고 나올 거예요. 뭘 준비하는데요? 돈이요. 일이요. 그리고 혼자 사는 법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맞았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외롭습니다. 춥고 가난하고 외로워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아니요.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 차이를 이제는 알아요. 원하는 삶과 선택한 삶은 다르다는 걸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물었어요. 순희 씨는 외롭지 않아요? 외로워요. 그럼 왜 혼자 살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선택을 후회하진 않아요? 선택은 후회 안 해요. 준비 없이 선택한 것만 후회하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새로운 삶은 원함이 아니라 준비됨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저는 준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후회되냐고요? 아니요.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요? 아니요. 그럼 행복하냐고요? 모르겠어요. 다만 이건 확실합니다. 지금 이 삶은 적어도 제 선택이었다는 거요. 그게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조용히 늙는 것보다요.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저는 경로당 식판을 들고 일어났어요. 내일도 여기 올 거고 모레도 올 겁니다. 혼자지만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가난하지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이게 제가 원했던 새로운 삶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아니 어쩌면 미래의 우리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도, 나답게 살고 싶다는 욕심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삶은 용기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고 꿈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주인공은 남편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폭력도 배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하나로 문을 나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행복도 해답도 아닌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답답하다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지금의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걸까요? 원하는 삶과 준비된 삶은 같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로, 누군가에게는 위로로,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을 살아내는 건 오롯이 우리 몫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삶을 바꿀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